네, 안녕하세요. 휴먼 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터벤션 센터의 전용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뭐 하실 거예요? 혈액투석 환자분들께 필요한 인터벤션 치료고요. 오늘 제목이 혈액투석 해결사 이렇게 돼 있네. 네, 제목은 좀 재밌게 지어봤습니다. 혈액투석 해결사 인터벤션. 뭘 해결하길래 해결사야? 혈액투석은 혈액투석 기계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투석은 그렇게 하는데 해결사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혈액투석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 혈액투석은 하시는 분들이 그 만성 신부전 있는 환자들이 주로 하시니까 아마 네. 그분들은 굉장히 잘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면 주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이제 오늘 뭐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혈액투석을 하려면 혈액투석혈관이 필요한데 투석혈관의 유지보수죠. 네. 그 혈관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닌 건가 보죠? 네, 네. 투석혈관은 주로 이제 뭐 다양한 위치 만들지만 팔에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벤션 치료는 사실은 여러 치료 영역에서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인데, 특히나 이 혈액투석에서는 인터벤션만큼 확실한 해결사가 없습니다. 인터벤션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이제 혈관으로 얇은 관이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네. 수술 없이 뭔가를 해결하는 치료. 네. 이제 지난번에도 나와서 인터벤션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네.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결사 하면 이런 해결사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해결사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해결사,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사, 이런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벤션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혈액투석을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호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혈액투석 예정이신 분이라든지 평소에 건강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다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혈액투석에 대한 인터벤션 치료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혈액투석의 대상이 되는 만성 홍파병과 혈액투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인터벤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투석, 그러니까 만성 홍파병이 이제 혈액투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는데, 만성 콩팥병이라는 건 콩팥의 기능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병의 진행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콩팥의 기능을 우리가 수치화하는 방법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걸 쓰는데, 의미는 신장이 1분 동안 걸러주는 혈액의 양을 말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90에서 한 120ml 정도를 콩팥이 열심히 걸러주는데요. 그 기능이, 물론 이 단계를, 이 사구체 여과율만 가지고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무조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한 1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5단계로 보고, 5단계에서는 콩팥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신대체요법, 그러니까 콩팥을, 신장을 대신하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장에서 이제 피에 그 노폐물을 걸러서 뭔가 소변으로 이제 버리는 기능을 하는 건데, 네.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못 걸르니까 외부에서 네, 뭔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인공 신장 뭐 투석 기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쪽으로 네. 피를 빼다가 네,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 줘야 네. 되는 거. 네, 그게 네. 이제 혈액 투석인 거죠. 그렇죠. 그게 신대체요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혈액투석도 있고, 그러니까 신대체요법은 투석과 이제 콩팥 이식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투석에도 혈액투석이 있고 또 복막투석이 있어요. 네, 배에다 네. 물 채워서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투석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혈액을 인공신장으로 뽑아내고 다시 필터링을 해서 몸 안으로 주입을 해주는 거고요. 복막투석은 이제 복막이라는 게 뭐냐면 복강 내하고 이제 복강 내에 있는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복강 내에 이제 투석액을 집어넣고 그 복막을 통해서 체내와 투석액 사이에 노폐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의 복막투석이 있고, 사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콩팥 이식이죠. 콩팥 이식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되겠는데, 뭐 투석에 비해서 생존율도 당연히 월등하고요. 근데 다만
이 콩팥 이식은 공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공여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콩팥이식은 뭔가 그 공여자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가족 중에 공여자가 네, 있거나.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제한적이니까 전체 발생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을 다 감당하기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콩팥 이식도 한 번 이식을 받았다고 영구적인 건 아니고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수술 이후에 생기는 외과적인 합병증이나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뭐 감염, 종양, 기타 뭐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혈액투석의 가장 기본적인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네, 근데 이제 좀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저기고 신장 이식이고 네, 아주 뭐 이렇게 경미한 경우에는 그 복막투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뭔가 신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인 네. 거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복막투석이 효과가 떨어져서 혈액투석보다 뭐 경미한 환자분들을 보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역사 얘기부터 조금 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 혈액투석이 지금은 너무 흔하게 봐서 굉장히 오래된 치료 같지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최초로 인간에게 혈액투석을 시도했던 게 이 독일에 있는 하스라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1924년에 처음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래됐구만 뭘 100년이나 됐는데. 네 이게 첫 시도였죠, 첫 시도. 어쨌건 인간에게. 시작을 네. 1924년에 했으면 와 무지하게 일찍 한 거네요. 그렇죠. 100년 전에 시작을 한 거네. 98년 전에. 네, 네. 거의 100년이죠. 네. 요 사진에 보이는 이런 인공신장 그 초기 형태의 인공신장 기계를 이용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기계를 장비를 연결시켜서 수석을 했다고 하는데 11명에게 시술을 했는데 한 명도 성공을 하진 못했어요. 이제 선구자적인 의미만 있는 거고. 하지만 이 뒤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이제 성공적인 첫 혈액 투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1943년에 이르러서 첫 투석이 20년 정도 지난 거죠. 시작한 지 20년 네, 만에 이제 네. 성공을 네, 했다. 성공을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윌렘 코프라는 분이었고 이렇게 생긴 이름이 로테이팅 드럼 키든이에요. 회전하는 드럼 모양의 콩팥. 이 장비를 이용해서 총 17명에게 투석을 시행했었는데 11명이 그 투석을 통해서 생존했던 거죠. 그 나머지 죽은 거예요? 예,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이게 최초의 성공이었다. 맞아요, 맞아. 네, 옛날에야 뭐 그냥 투석 못하면 옛날에 만성신부전이면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였으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일부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네.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좀 재미난 사진을 하나 발견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이 이 최초의 비켜야 인공신장, 될 것 같은데. 네, 최초의 인공신장을 이용해서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다 그래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의 인공신장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뭐 최초 성공 뒤에 우리나라 전쟁이 한국전이 1950년이니까 7년. 네, 이거는 52년이었고 음. 이 시도가 종료된 게 45년이었으니까 우리 해방 때니까요. 한 7년 정도 뒤에 우리나라에까지 기계가 건너와서 투석이 됐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리 시작했네요. 네. 하긴 물론 뭐 미국 미군을 통해서 사람들을 들어왔겠지만. 위해서 행복했죠. 네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신장이 생겨나기는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큰 투석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계에서 바늘만 꽂으면 바로 투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혈액 투석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투석루를 가지고 계신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인공신장이 만들어졌다 이게 다였고, 그래서 이런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거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이런 투석루를 혈액 투석 접근루를 개발하게 된 게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신장내과 교수님이었던 스크라이너라는 분이 1960년도에 테플론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혈액 투석 우리 통로와 비슷한 형태의 U자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환자 혈관에 이식을 했던 거죠. 이게 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있는 당시에는 거는. 몸 안에 넣지는 네. 못하고 바깥쪽에 혈관에만 수술을 통해서 내부만 연결시키고 이 구조물은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감염도 되고 네. 하긴 근데 초창기니까 뭐 예, 그럴 이런 수밖에 시도를 그동안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시도를 했고 이 보잉사의 뭐 기술자였던 첫 환자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방법으로 11년 동안 살았다는 없겠죠. 거예요. 아이고야. 대규모의 스터디가 된 건 아닌데 이 한 명의 케이스로 인해서 이 투석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야, 이 양반도 살기는 사셨을 텐데 이거 달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했겠네. 네,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이제 현대와 같은 혈액 투석의 최초는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지금 신대체육법, 그러니까 투석이든 콩팥 이식이든 이런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20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한 10만 8천 명 정도의 신대체육법 환자가 있었고요. 환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환자도 증가하는 게 있지만 이 발병률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왜? 가장 큰 원인은 당뇨가 늘어서. 고령화와 음. 당뇨, 원인이 되는 당뇨, 그리고 생존율이 생존율이 좋아진 그렇죠. 거죠. 오래 투석 효과가 사시니까 좋아져서. 이제 아마 네.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그 네. 나이까지 사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보면 치료법들을 보면 신장 이식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요. 복막 투석은 파란색의 복막 투석인데 크게 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혈액 투석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막 투석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게 뱃속에다 거의 한 3,000cc, 2,500, 3,000cc 하니까 몸무게 한 3kg 느는 거잖아. 네. 그 배도 이렇게 부르고. 잘 때만 하는 복막 투석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음. 복막 투석에 또 장점이 있기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혈액 투석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주로는 그러니까 신대체육 환자가 늘고 있는데 치료법으로는 콩팥 혈액 투석이 가장 많이 늘고 있다. 그런 상황이시고요. 투석이 뭐 하면은 그 효과도 좋고 시간도 좀 짧아졌나요? 옛날보다? 투석하는 시간? 투석하는 시간이 짧아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건 지금 고령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 그리고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술이 좋아져서. 예,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성 신부전에 빠지게 되는 원인. 당뇨가 제일 많겠지 뭐. 예,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요 파란색 선이 이제 사고체 신염이거든요. 네. 콩팥에 생기는 내과 질환이죠. 콩팥을 망가뜨리는.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고체 신염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최근에 뭐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활 환경도 바뀌면서 당뇨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 당뇨병이라는 게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혈관 합병증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혈관합병증이죠. 뭐 결국 눈도 네.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네. 다 이제 혈관합병증이고 네. 아마 이제 이렇게 사고체 신염이라는 거가 줄어드는 거는 요새는 이제 만성 신질 저기 신부전까지 가기 전에 그 치료를 중간에 잘하는 거죠. 이제 치료법이 되게 좋아졌죠. 네, 네. 저 우리 학생 때만 해도 뭐 스테로이드밖에 없었잖아요. 약 쓰는 게. 음. 근데 요새 되게 많더라고요. 그 또 뭐 병 이름도 되게 많이 바뀌고 요새 보면 옛날에 배운 내용이랑 완전히 달라. 네. 그래서 뭐 그거 다시 공부할 일은 없죠. 신장내과 네. 아니니까. 이거 너무 또 전문적이어서 네. 저는 이제 근데 어쨌든 그쪽에 그 치료 성적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고체 신염은 많이 감소하고 당뇨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지금도 물론 젊은 나이에는 당뇨병이 잘 없으니까 사고체 신염이 가장 큰 대체 원인이긴 젊은 해요. 에이지에는 그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병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당뇨 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당뇨 치료 잘 하셔야 돼요. 나도 당뇨인데 큰일이네. 네. 그러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전과 혈액 투석이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고령 환자가 늘고 있고 당뇨병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노래들 사시니까 이제 그 혈액 투석을 시작해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저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네요. 그죠? 네, 그러면 투석 혈관이 자꾸 이제 그 반복적으로 바늘로 찌르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망가지면서 네. 좁아지고 막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그걸 해결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해결사가 끼어들 일이 많아진 거죠. 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복막 투석 얘기도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혈액 투석을 하느냐, 복막 투석을 하느냐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뭐 복막투석이 뭐 정도가 약하면 복막투석을 하고 콩팥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혈액투석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환자 개인 여건 그리고 선호도 이런 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된 결정 요인이고, 단 이제 혈액투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혈액투석은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아냈다가 다시 환자 몸으로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심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액투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복막투석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복막투석도 본인의 라이프 패턴이나 환경은 복막투석이 더 맞겠는데, 뭐 이전에 큰 수술을 해서 복막 내 유착이 있다든지, 아니면 복막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복막 투석관을 넣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혈액투석을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 경험은 옛날에 이제 몽골 같은 나라 가면 네. 그 혈액투석하는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사니까 그런 데에 이제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의 100% 복막 투석을 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병원을 갈 수가 실제로 없으니까요. 이제 병원에 오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이제 막 넓은 지역에 뭐 하니까 그 정부 기관에서 자동차에다 투석액을 싣고 한 바퀴 돌아요. 쫙 뿌려주고 계속 뺑뺑 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데는 사실은 혈액투석 하려면 병원까지 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주 이제 뭔가 후진국이나 뭐 개발도상 뭐 아니면 의학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좀 나쁜데 뭐 이런 데는 의료 접근성이 복막 떨어지면 투석이 이제 좋은 방법인 건데, 근데 이제 환자들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몸무게 많이 느는 것도 있고, 배도 부르고, 또 이제 자꾸 이제 복막염이 생기니까 배 아프고 뭐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말씀하신 게 대략 맞고요. 그래서 먼저 혈액투석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하니까 의료진을 자주 만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겠죠. 그리고 몸 밖으로 뭔가 드러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도관을 이용해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 투석로를 수술을 통해서 만드신 분들은 목욕이나 수영에 별로 불편함이 없고. 처음에 저기 투석 시작할 때 여기 저 동정맥루 이거 투석 혈관 뭐 못 만들었을 때 여기다 관넣어서 그렇죠. 하지 않아요? 예, 도관을 이용해서 혈액투석합니다. 저도 그거 몇 개 넣어본 적 있어요. 네, 옛날에. 네. 이제 임시로 요게 다 될 때까지 이제 네.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굵은 관 넣어가지고 하는 거. 도관을 펌캐스 이용해서 뭐 투석을 하는 이렇게 거죠. 그거죠 그게. 네. 그리고 뭐 집에 투석기계를 놓을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투석액을 뱃속에 넣어야 되니까 체형이 변하고 좀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 병원을 자주 가야죠. 일주일에 보통 3번 정도 하시고, 한 번 가면 4시간 하니까 일상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뭐 요즘에 직장생활 중에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또 투석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제약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혈액투석, 복막투석은 연속적으로 늘 투석이 되고 있는데, 혈액투석은 정해진 시간에만 투석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분이나 뭐 나트륨, 수분, 소금 같은 거 섭취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복막투석에 대해서는 단점이고, 그 반대 효과가 복막투석에서 있겠죠. 그래서 복막투석도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뭐 이런 생활에 크게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것, 그리고 24시간 투석이 지속되니까 이런 뭐 수분이나 음식 섭취는 자유롭다, 비교적. 저기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폐혈증 쇼크가 와서 소변이 전혀 안 나와서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투석을 하다 좋아져서 퇴원 후 요양병원으로 가서 주 3회 투석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소변이 많을 때는 하루 1500cc, 적을 때는 800-900cc 정도 나와서 주 2회를 하시고 계신답니다. 쇄골적 카테터를 제거하고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힘들까요? 저러다 코로나라고 면회도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그 주 2회 이제 투석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신장의 기능이 모자라서 지금 투석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카테터를 제거하고 집으로 모시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더 회복을 해서 이제 투석이 필요 없을 때까지는 이제 투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이 필요 없다고 하면 카테터 제거하고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근데 처음엔 전혀 안 나오다가 소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회복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재평가를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수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혈관으로 투석하시는 게 아니고 카테터 도관으로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급성 그 ATN이라고 급성 튜블러 네크로시스 ATN이라고 부르는 그거일 것 같아요. 그 저기 폐혈증 쇼크 이후에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급성 신부전인 거죠. 급성으로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그 경우이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충분히 이제 투석이 없이도 뭔가 그 저거 할 수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되시면 그때 이제 카테터 제거하고 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거고 아마 근데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팔에 이제 투석 혈관을 만든 다음에 네. 그걸로 이제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투석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된 다음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카테터 제거는 투석이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그럼요, 되고요. 그건 생명줄인데. 가져야 되고. 근데 그렇죠? 단순히 투석만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석 이외에 다른 치료가 전혀 없으시다면 사실 집에 오시고 가셔서 투석하시는 동안도 집에 오시고 가셨다가 근처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신 왜냐면 원인이 다른 뭔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추가적으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답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투석 방법을 넘어서 혈액 투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건 아까 많이 보신 것처럼 혈액 투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위쪽이 이제 신이식이고요. 가운데가 파란 부분이 복막 투석. 투석실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건 투석실과 투석 기계 숫자. 이거 환자 들면 투석기계 늘어야지.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네, 그러고 있고 아까 지금 질문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혈액 투석을 하는 방법은 도관을 삽입해서 하는 것하고 몸 안에 투석 혈관을 수술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도관, 아까 말씀하신 쇄골 쪽 카테터라고 말씀하신 도관을 이용하는 걸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도관을 넣고 교체하고 관리하는 것도 저희 인터벤션 파트에서 이제 시술을 하는데요. 저도 할 줄 알아요. 네. 제가 비록 그게 전공은 아니지만, 네. 그 뭐 저는 머리 위쪽 인터벤션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쇄골화 정맥에다 카테터 넣는 거는 잘 안 해봤는데 이게 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배워서 했어요 제가. 네. 원장님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분처럼 일시적으로 도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기대 여명이 짧아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도관을 이용해서 쭉 투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시적인 신장 기능 저하라든지 아니면 투석 혈관 수술을 했는데 그 혈관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잠시 문제가 생겼거나 복막 투석도 아까 그 복막염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복막을 이용해서 투석을 할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죠. 투석관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그림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다른 카테터거든요. 이 도관을 삽입할 때는 내경 정맥이라고 중심 정맥, 큰 혈관이 필요하니까 큰 혈관에 도관을 삽입하는데 자장 합병증이 없게 사용할 수 있는 혈관이 내경 정맥이에요. 목에 있는 큰 정맥이고요. 이 정맥으로 직접 피부에서부터 카테터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 옆에 보시는 그림은 같은 혈관을 이용했지만 카테터의 반대편 끝이 이게 몸 피부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피부 아래에 터널을 형성해서 멀리 가슴 쪽에, 앞가슴 쪽에 카테터가 나와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러면 피부 터널이 기니까 이제 여기에 감염이 안 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감염 때문에 그렇죠. 피부 터널을 이렇게 예. 하는 거네요. 예, 이렇게 중심 정맥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이거는 짧은 시간 동안 쓰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쓰다가 뭐 금세 뺄 거고 이거는 꽤 오랫동안 네, 유지를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감염이 되는 걸 네. 방지한다 그런 네. 거겠죠. 혈관에서 거리가 이렇게 가까우면 바로 균이 침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터널을 이용하면 균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아프겠어요. 저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하려면 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만큼 많이 힘들어하진 않으시고요. 마취해서. 네, 국소 마취하면. 그리고 이제 요 도관은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체는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도 음. 저희 인터벤션실에서 교체를 하고, 간혹 도관이 막히거나 뭐 빠져나와서 기능 이상이 생겨서 저희에게 의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조금 관리할 때 아셔야 될 만한 건, 이 도관의 피부 절개 부분 안쪽에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솜같이 뭐가 보이는데요. 커프라고 부르는데, 저 도관이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피부 아래에서 유착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유착을 유발하는 섬유 링이 달려 있거든요. 그 커프라고 부르는데, 그 커프가 피부 안쪽에 있어야 이제 유착이 잘. 그렇겠죠. 이게 이제 요 안에 있어요. 이게 딱 네,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네, 않는다. 네. 고정점인 거죠, 이게. 예. 그런데 뭐 실수로 당겨진다든지 그래서 커프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분들이 가끔 그럼 계시거든요. 넣어요, 도로?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소독하고. 그걸 교체해서 새 걸로 넣어드려야죠. 아, 그 밖에 있는 네. 걸 강제로 밀어넣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감염 생긴다. 예. 아, 가끔 그렇네요. 이제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 투석실에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투석실이나 아니면 저희 인터벤션 파트로 오시면. 도관 빠지면 밀어넣지 말랍니다. 네. 그리고 빠진 채로 오래 있으면 음. 중심 정맥이 망가집니다. 그대로 아.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러면 빠지자마자 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도관에 대한 투석을 말씀드렸고,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그 팔에 투석 혈관을 만드는 수술, 그 수술을 하기 전에는 또 수술도 종류가 있거든요. 또 어느 부위에 만들지도 중요하고, 그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핍니다. 주로 안 쓰는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부터 시작해서 그 투석을 받을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기왕력이 뭐가 있으신 건지 여러 가지를 보고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혈관을 만드는 수술은 흉부외과에서 하시죠. 혈관외과에서. 일반외과에서도 하잖아요. 네, 요즘에 일반외과에 혈관외과 서브 스페셜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반외과 안에 혈관외과가 있는 거구나. 창에서는. 그렇죠. 흉부외과 선생님들도 하고. 네. 뭐 수술 혈관외과 잘하는 선생님도 선생님이 하면 되지. 뭐 성형외과 네. 의사도 하는 것 같던데. 네.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 네. 성형외과 이렇게 플랩이라고 해서 저 대학병원에서는 그 혈관 있는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자가혈관을 이용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 중요한 거는 동맥하고 정맥하고 있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정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려서 정맥이 네. 굵어지고 혈액량이 많도록 만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맥을 이용해서 투석을 한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바늘을 유출구와 유입을 그러니까 이제 바늘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빼낼 수 있는 혈액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그 투석 기계로 투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두꺼운 굵은 혈관을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동맥을 찌를 수 있으면 좋은데 동맥은 깊이 있고 찌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에 있는 정맥을 키워서 거기에서 이제 찔러서 한다 이런 거죠. 네. 자가혈관은 그런 걸 테고. 예, 이게 자가혈관이고,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혈관을 넣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투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도키라고 그 신장 질환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가끔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 한번 있다가 쭉 없었고요. 최근에 2019년, 2년 전에 한번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 연관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러면 투석을 언제 시작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 아까 말씀드린 GFR, 처음에 수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사구체 여과율. 네,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네. 사구체 환자들은 잘 여과율 모르죠. 네.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수치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속도가 빠르다. 네, 이것도 평가 지표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석 혈관을 언제 만드느냐인데, 그동안은 이게 만든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석이 예상되는 시점에 6개월 전에 만들라는 기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미리도 만들지 말라라는 기준이 추가가 됐어요. 9개월 전까지만 만들어라.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쓰면은 당연히 망가지겠죠. 예, 막히거나 뭐 네. 좁아지거나 그런. 9개월까지는 이 투석 혈관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돼서 이점이 더 많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추가 시술만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도 만들지 마라. 유지보수 비용 많이 든다 네, 그러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도관 카테터를 얼마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자 상황에 따라 뭐 계속 써도 된다. 네,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질문하신 분이 최대 6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래요. 문제만 없으면 계속 쓰실 수 네. 있답니다. 저 얘기는 6개월 뒤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6개월쯤 지나고 나면 감염이나 또 이 도관의 페이턴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교체만 하면 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거는 뭐 복잡하게 제가 일부러 번역도 안 했거든요. 다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이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어느 부위에 어떤 혈관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냐인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예, 다 아실 건 없고, 이 원칙만 아시면 됩니다. 원칙은 덜 쓰는 팔에 수술한다. 그리고 위팔보다는 아래팔, 전완부라고 하죠. 팔꿈치 아래에 만드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만들 수 있으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공혈관보다는 가능하다면 자가혈관을 이용한다. 자가혈관이 더 좋은 모양이구나. 네, 인조혈관이 뭐 협착이나 폐색이 더 좀 잘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 나는 자가혈관으로 수술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인조혈관으로 했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공혈관도 요즘에 저희 같은 해결사 도움으로 충분히 잘 투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연도별로 띠가 있는 건데 자가혈관을 이용하는 게 AVF예요. AVF라고 얘기하고요. AVG는 G가 그라프트인데 이게 이식혈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작년 기준으로 77%는 자가혈관을 이용한 투석을 하고 있고 한 15%는 인조혈관, 그리고 도관을 이용한 경우가 한 8% 되는데 그 중에 터널 카테터가 6%, 아까 일시적인 카테터 이게 한 2%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부위인데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왼쪽이 제일 많겠죠? 왼손잡이는 오른쪽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래야죠. 네. 양손잡이는 어떡하죠?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전완부가 팔꿈치 아래가 제일 많고 그 위쪽,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해결사가 나서는 질환. 문제가 뭐가 생기는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 겁니다. 아까 왜 6개월, 9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석 혈관을 만들면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혈관 자체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찌를 수 있지만 수술 후에 안정화라는 게 필요해서 한 수술 후에 2주 내지 3주 정도면 바로 투석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가혈관은 좀 얘기가 다르죠. 정맥을 동맥하고 연결해서 많은 혈류를 받으면서 그 혈관이 정맥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적응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거 이제 성숙한다, 자란다, 머추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치로 지표를 하기도 했어요. 뭐 크기가 6mm 이상이어야 한다. 피부에서 또 너무 깊은 혈관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매번 찌를 때 너무 스트레스죠. 그래서 뭐 피부에서부터 거리가 6mm, 룰 오브 6라고 하는데 거리가 6mm, 예, 6mm 이내여야 한다. 흐름은 분당 600mm 이상의 혈액이 흘러야 한다. 그리고 찌를 수 있는 구간이 적어도 6cm는 돼야 된다. 이게 올라가면서 찔러야 되거든요. 일부러 만든 것 같다. 네, 왠지. 그리고 외우기 쉽게. 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 개인차가 그렇죠. 있고. 근데 이거 극단적인 크면, 예가 되겠지만 뭐 이게 아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투석할 수 있을 만큼 어쨌든 자라야 한다. 그래서 그러는데 시간이 한 3달에서 6달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가혈관, 우리 여기 손목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거고요. 이 조그만 게 동맥인 거죠? 네, 여기 연결돼 붙어 있는. 여기가 붙어 있는 데고. 네, 그게 동맥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새로 자란 네. 정맥. 굉장히 잘 자란 훌륭한 투석 혈관이 이렇게 엄청 심장까지. 긴데 6cm 뭐. 이분은 충분하신 거죠. 1m는 되겠는데. 네. 주로는 이제 이쪽은 위에 올라가는 건 몸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이고요. 피부에 가까운 곳은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여기. 네, 요거는 찔러서. 이제 그 뼈 가까이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서 못 찌르는 데고. 네, 깊은 혈관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혈관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못 자라는. 네.
못 자라는 거는 이제 해결사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못 자라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유출 정맥의 협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만들어진 혈관이 정맥을 통해서 쭉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 좁아져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겠지 뭐. 네. 피가 많이 흘러야 자라는 네. 건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자란다. 그러면 좁아져 이제 있으면. 저희를 만나러 오시죠. 왜 안 늘어날까요? 지금 아까 보시던 시원한 혈관하고 좀 다르죠. 자라지 않아서 저희에게 의뢰가 됐던 환자분인데 어디가 원래 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많이 자라 있는데 예. 눈으로 보기에는 막 그물처럼 혈관들이 네. 보이는데 저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저렇게 되면 쓸 수 있는 혈관이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네. 수술로 연결된 혈관을 직접 찔러서 이렇게 조영제를 넣고 혈관 상태를 보면 이 아랫부분이 여기 혈관 문합부고요. 네. 혈관이 올라가다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좁아지니까 이제 다른 혈관으로 곁가지들이 나가서 다른 혈관으로 피가 다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놈이 이렇게 쫙 자라야 되는데 네, 좁아져 네.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예. 조그만한 길이 생기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저 좁은 데 늘리겠지 뭐. 그렇죠. 풍선 넣어서. 이 좁은 혈관 안으로 풍선 카테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짤록하다가 되게 인터벤션을 하는 게 맨날 똑같잖아요. 무슨 뭐 풍선으로 넓히거나 스텐트 넣어서 넓히거나. 네. 근데 그 아니면- 무기가 저희 무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아, 크게 그래요? 보면 그렇지만 그리고 몇 가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게 그래서- 풍선이네, 그죠? 네, 풍선. 저 이거 짤록한 데가 그 네. 아마 좁은 데 거. 네, 이게 완전히 펴질 때까지 저희가 시술을 하죠. 그럼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 안 찢어져요? 저렇게 그러기도 늘리- 해요. 가끔 아. 터지기도 하는데 터지면 어떻게 해요? 지혈해서 막습니다. 아, 지혈이 풍선. 되나 보죠? 네, 이게 풍선을 살짝만 펴서 그 이제 파손된 그러니까 손상을 입은 혈관을 좀 이렇게 눌러줍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혈이 보통 돼요. 세지 않게.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위에가 좁아진 것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위를 혈액이 새는 것도 문제인데 주된 원인은 좁아진 게 문제인 것 같았고 이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났더니 주위를 새는 것이 거의 안 보이죠. 이러면 그쵸, 그게. 이분은 이제 요 하나로 해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냥 요거로 보기에는 요거는 넓히고 요거는 막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가 넓어지면 여기 워낙 좁아가지고 뭐 이거 안 막아도 일로 네, 흐르는 네. 피는 거의 없겠네요. 네, 굳이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좋네. 않고요. 이거 한 방에 쭉. 네, 이렇게 좋아졌네. 하고 이분은 이제 잘 자라서 투석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원인은 지금 이제 새는 혈관 얘기했었잖아요. 그 유출 정맥. 아까 먼저 환자분에서 이렇게 새어나오는 혈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은 이게 주된 원인이 아니었던 거고요. 넓힌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렇게 새어나가는 혈관은 아까 원장님이 코일로 막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코일이라는 건 실처럼 가는 금속 구조물에 이 혈액이 응고될 수 있는 이런 실오라기들이 많이 달려있는 구조물인데 스프링에 털 난 것처럼 생겼네요. 네, 네. 저거 넣으면 이제 그 옆으로 피떡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힌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주입할 때 이렇게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게 쭉 카테터, 펴가지고. 도관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도관 안에 펴진 상태에서 넣었다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서 코일이 나오면 반드시 나와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자기 감겨서. 형태대로 감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리면서 혈류를 차단하고 혈액을 응고시켜서 저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막혔네. 네. 이런 코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코일을 사용했던 예인데요. 이분도 잘하지 않아서 오신 분인데 수술은 이 아래쪽에 손목 쪽에서 수술을 했었고요. 정맥을 찔러서 조영제를 주입한 건데 혈관이 잘 안 자랐죠. 우리가 자라길 원하는 혈관은 이거고 네. 일로 피가 새니까 일로 충분한 양이 못 가서 못 자란다. 네. 그 요거 막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혈액이 경로가 요렇게였는데요. 혈액이 자꾸 새어 나오니까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코일로 막았어요. 쉽네. 뭐 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예. 막고 나면 조영제를 그러니까 넣었을 이제 때 사이드로 넘어가는 걸 다 없애버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메인 그 우리가 자라길 원하는 혈관으로만 피가 많이 몰아주는 흘러서 거죠. 그러면 이제 자랄 거다. 네, 잘할 수 있다. 그게 유출정맥이라는 소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데 넓혀드리고 필요 없는 거 막아서 혈관을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거. 맨날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 필요 없는 거 막아버리고 네, 좁아진 거는 열어주고 뭐 이런 거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혈관이 자랐으면 혈관이 자라고 나면 투석을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투석 받는 중에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그 계속 반복적으로 혈관을 찔러야 되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환경이거든요. 혈관에게는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고 압력도 증가하고 반복적으로 상처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혈관이 생길 수 있는 문제로는 먼저 이 가장 많은 게 유출 정맥 협착. 그러니까 동맥에서 들어온 피가 정맥을 통해서 나가는 투석혈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렇게 문압부 부친데 아니, 문압부는 아니고 그 정맥 자체가 예, 좁아지는 올라가는 정맥이 좁아지는 곳이 있어요. 맨날 찌르니까 그러겠죠? 네, 찌른 위치가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좁아지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유출 정맥이나 투석 혈관은 괜찮은데 중심 정맥, 아까 우리 삽관하는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큰 정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전에 이런 삽관을 받았다든지 그런 병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잘 좁아져요. 그러면 아래쪽은 길이 좋은데 윗길이 안 좋으니까 그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 하긴 있고요. 워낙에 이제 정맥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피의 양이 있는 건데 거기에 피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제 신체 반응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좁아지겠죠. 네. 이전에 상처가 있으면 더 잘 좁아지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인조혈관 내부에 협착이 오는 경우도 15%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니 그래프트는 그건데 인조혈관인데 내부에 어떻게 협착이 생기죠? 그 저거 때문에 피떡 생겨서. 네,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요. 깨끗한 인조혈관 안에는 혈전이 잘 안 생기는데 이렇게 찌르면서 손상되는데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내부에 피브린이라는 그 안에 찌꺼기가 뭔가 끼면서 막이 자라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막 자체가 좀 두꺼워지고 혈전이 생기고 또 찌르면서 하긴 자꾸 이게 투석혈관이라는 게 참 관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뭐 한 3번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그 저기 들어가는 때 나오는데 하면 2군데씩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6번이나 8번 네. 찌르는 거니까 네. 1년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찌르게 엄청난 되니까 숫자죠. 그 혈관이 계속해서 똑같은 찌른데 또 찔러 뭐 까니마 또 까먹고 거의 그 수준으로 네.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좁아지고 막히고 뭐 이런 문제가 그래서 생기겠네요. 찌르는 요령도 중요해요. 네. 음. 얼마나 계속 바꿔가면서 찔러야 되고요.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혈관이 길게 있는 게 중요하죠. 길지 못하면 저희가 인터벤션 시술을 통해서도 길게 만들어주는 것도 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 뭐 저 투석실에 가면은 이 수간호사 선생님 그 좀 선배 시니어인 그 간호사가 이제 주니어 간호사한테 맨날 찌른데 또 찌른다고 맨날 뭐라 그러고 혼나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네, 투석실에서 잘 아십니다. 보통 그렇게. 잘 알겠죠, 그분들. 네. 그다음에 뭐 문합 부위 아까 말씀하신 문합 부위가 좁아지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가 다 좁아지기도 하죠. 그런 게 한 35% 되고.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는 풍선으로 해결한다. 그거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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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좁아지는 곳. 자가혈관, 인공혈관이고요. 자가혈관에서는 팔꿈치 아래에다가 제일 많이 만든다 그랬는데 그때는 요 짙게 보이는 게 동맥이거든요. 동맥하고 정맥 연결한 바로 그 위가 제일 많이 좁아져요. 거기가 제일 좁아지고 위쪽, 위팔에 만든 투석로는 이 표재성 정맥이 올라가다가 중심 정맥으로 합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깨 쪽에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인공혈관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 형태의 인조혈관을 넣어드린 분인데요. 안 보이는 쪽이 이제 동맥에 연결된 부분이고 위로 새어 나가는 쪽이 정맥인데 이 유출되는 정맥 쪽이 인조혈관은 제일 많이 좁아져요. 네. 어디 좁아진지 안 궁금해요. 알아서 하세요. 네. 우리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런 거. 네. 이건 진짜 더 몰라도 되고.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벌써요? 네. 시간이 7분 많이 남으셨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자, 자꾸 그런 거 하니까 그러지. 네,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인조혈관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게 동맥이고, 동맥 연결 부분이고, 인조혈관 U자로 속이 이렇게 좁아졌네.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내부도 좁아져 있지만 문제가 됐던 건 여기예요. 이거는 투석할 때마다 지혈이 안 된다. 그래서 오신 분이고요. 풍선 넣어서 딱 넓히면 되겠네요. 그렇죠. 폼새가. 네, 그래서 풍선 넣어서 이렇게 넓혀드리고요. 하고 나면 이렇게 매끈한 혈관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멋지네. 아까 무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풍선을 몇 개 소개해드릴 텐데. 풍선도 안 궁금해. 빨리빨리 넘어가. 네. 그리고 이게 이 풍선 시술을 한 게 처음 시작한 게 81년도예요. 그리고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참 예전에 비하면 40년이나 됐구만 뭐. 복 받으신 거죠. 오래됐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풍선의 내부의 압력은 많이 올라가는 건 한 40기압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자동차 타이어 압력의 거의 한 15배가 넘는 정도니까 대단한 풍선이죠. 예. 혈관도 충분히 찢어질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런 풍선으로도 잘 펴지지가 않으면 이렇게 칼날이 달린 칼까지 달았어. 네, 이렇게 칼날이 달린 풍선을 칼이 이용해서 펴지면서 찢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넓히는 풍선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다리 혈관이나 음. 심장 혈관에는 많이 쓰는데 풍선을 넓히고 나서 다시 좁아지는 걸 막아주는 약이 코팅된 요거는 풍선도 있어요. 항암제인데 페클리탁셀. 네, 저게 아. 이제 내막을 자라는 걸 막아줘서 음. 재협착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혈관도 이런 풍선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투석혈관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풍선으로 해결이 잘 안 되면 스텐트 스텐트라는 넣겠지 걸, 뭐. 예,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음. 좁은 혈관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케이스는 중심 정맥이 여기가 지금 여기 목이고요. 가슴으로 들어가는 혈관인데 여기 좁아진 거죠? 그렇죠. 중심 정맥이 좁아져서 여기 이제 짤룩한 거가 이제 펴진 다음에 이렇게 된 거다. 풍선으로 넓혔던 시술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시원하네. 그림 보면 네. 좁은데 짤룩한 데가 착 펴져가지고 쫙 넓혀지니까 되게 눈으로 보기도 좋고 왠지 네. 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아. 저희도 시원하고 아니 환자도 시원할 것 같아. 네, 설명해드리면 아우 만족해 하시죠. 그리고 그 이제 좁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좁아지다 보면 결국은 막히거든요. 내부에 혈전이 찹니다. 피떡. 네, 혈전이 차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약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 약물 이용한 치료는 거의 안 하고 혈전을 직접 제거해요. 네, 방법은 뽑아내거나 갈아내거나. 이렇게. 갈아? 네. 뭘로 얘기하는데 갈아요? 이건 일단 뽑아내는 이거는 뭐 치료예요. 이렇게 제가 빼내는 거. 일부러 흑백으로 처리했는데요. 좀 이렇게 놀라실까봐 큰 도관 카테터를 이용해서 내부 투석로에 혈관을 뽑아내면 이렇게 나와요. 혈전이. 그렇겠죠. 짧으니까 거기서 고기만 네, 딱 그런 거 쏙 뽑아내고 갈아내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기구 동영상인데 내부에 이렇게 뭐 와이어처럼 생긴 구조물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혈전을 녹이는데 저렇게까지 잘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도움이 좀 됩니다. 저런 것도 있고. 요거는 넓히는 풍선이 아니고요. 포가티 풍선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옛날부터 쓰던 거. 혈전 제거 예, 관론. 아까 그 풍선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크기를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부풀린 다음에 쭉 당기는 거. 예, 혈전을 통과한 다음에 부풀려서 당기면 뽑아내는 거죠. 피가 이제 네, 네. 피떡이 나오는 거. 이런 풍선도 있고. 이분은 실제 한 5개월 전인가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분인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모든 기구를 다 썼어요. 아, 뭐 되게 심각한 모양이네. 예,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석 혈관을 유지했던 분 같은데요.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제 막혀서 투석이 안 돼서 오신 분인데 손목에서부터 어깨, 겨드랑이까지 전부 다 인조혈관을 대신 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길게는 한 번에 수술할 일은 없고요. 아래부터 그렇죠.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계속 있고 막혀서 이어서 여기까지 자꾸 오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긴 인조혈관이 막히면 수명이 다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통을 시켜도 다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주말이었고 환자분이 한 번 더 보호자분이 기회를 갖기를 원하셔서 무리해서 어쨌든 개통을 시켰어요. 모든 기구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원인이 되는 거는 아마 이 위쪽은 스텐트거든요. 겨드랑이에 스텐트가 있으니 혈관이 좁아졌던 분이고 여기가 좁아지면서 혈류가 느려지니까 혈류가 느려지면 인조혈관은 금방 막히거든요. 자가혈관보다. 그렇죠. 피떡이 생겨서 네, 막히겠죠. 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영제를 넣은 거거든요. 혈관이 이 안 안에 보이죠? 이거 꽉 찬 거 다 예, 저거 뭐가 이렇게 혈전이네요. 희끗희끗 뭐가 보이는 게 다 혈전이고요. 저거를 이제 도관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거죠. 아까 뽑아내는 것처럼. 빨아내는 거, 석션. 네. 굉장히 긴 도관이 이건 아까 나왔네. 가는 거. 네, 뺑뺑 뽑아냈더니 조금 열렸죠. 많이 좋아졌는데? 네, 갈아내고. 그리고 이건 아까 그 조그만 포가티 풍선. 요걸로 풍선으로 좀, 빼내고. 당겨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봤더니 뽑아내고 봤더니 원인되는 스텐트 내부가 겨드랑이에 역시 다 좁아져 있죠. 그리고 완전 굴착 작업을 하셨네. 네, 중간에도 좀 이렇게 좁아진 것들이 있고 저런 건 이제 우리가 풍선으로 넓히죠. 이렇게 풍선으로 좁아진 곳 여기 다 넓혀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시원하게 열어드렸는데 좋아졌네. 이분은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막히셨어요. 예상대로. 네, 어쩔 다시 수 없습니다. 만드셔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는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저희가 이 도관을 넣어드렸죠. 수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관을 넣어드려서 도관으로 안정적으로 투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혈전 미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터벤션 시술 병원에 방문하시는 걸
꺼리하시면 안 되고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좋다. 그렇죠. 혈전이 생기면 힘듭니다. 20초 남으셨어요. 네. 혈전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해결사를 만나셔야 한다. 그래야 고생 덜 하시고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투석혈관도 역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평상시에 증상 없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은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네, 뭐 그리고 이상인 소인. 저 입대껏 보셨지만 해결사를 만나시면 웬만한 건 다 뚫려요. 거의 뭐 저거네. 광부네 광부. 네. 막 아까 들어가서 다 꺼내고 빼고 네. 넓히고 뭐 해결사, 갈아내고 네. 별거 다 하시네. 해결사이자 동반자이다.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아유, 뭐 아주 재미난 얘기를 50분 동안 해주시느라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투석혈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질문이 그 저기 와 계신데 이거는 따로 저희가 그 따로따로 해서 시간이 다 돼서 따로따로 해서 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